그 내용을 좀 바꿔봤는데요. 그 완전 생활법률, 기본적으로 이제 정말 일상에서 필요할 것 같은 법률 내용으로 구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휴가 기간에 여행사 통해서 패키지 여행 많이 가시니까 그 여행사 대처법,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계약금이나 위약금이라고 해서 환불 문제가 되는 헬스장이나 그런 환불 그 하실 때 일어날 수 있는 법률 상식이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거래, 뭐 아파트를 사시거나 혹은 뭐 원룸 임대차 계약 체결 같은 거 할 때 기초적인 법률 상식으로 해서 3가지로 구성했거든요. 그래서 좀 가볍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휴가 기간 여행사에 대처하는 방법부터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는 신혼여행 같은 경우에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데 이제 신혼여행 계약을 체결하고 기획 여행 일정에 따라서 태국 여행을 간 사건이었습니다. 그 기획 여행이라는 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패키지 여행인데요. 당시에 이제 현지 가이드는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고 숙소에서 저녁 식사를 하게 한 뒤에 그 주변의 맥주집 위치를 가르쳐 주면서 심심하면 나가서 맥주 한잔 하고 오세요 하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정욱이 부부는 와이프와 같이 이제 맥주집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강도를 만나서 상해를 입게 됐고, 여행사에서는 숙소 근처 주변에 소매치기가 많고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해준 사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상해를 입었고, 그 후유장애라고 해서 그 계속해서 고쳐지지 않는 장애도 일부 발생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태국 여행을 돌아온 이후에 이제 여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사건인데요. 실제로 여행사에서 1,000만 원 상당을 배상받았습니다. 그 이제 여행사와 이제 패키지 여행을 그 계약을 하시면은 약관이 있고 계약서가 있는데 약관과 계약서 내용만 꼼꼼히 보셔도 소송이 이르지 않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시면은 여행사 약관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가이드는 맥주집의 위치를 알려주면서 심심하면 나가서 놀다 오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 숙소 근처에 소매치기가 많아서 위험할 것이다 이런 경고를 해준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휴양지이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이 숙소 밖으로 나가서 맥주집을 갔다가 저녁 9시 반경에 돌아오는 길에 칼을 든 강도를 만났던 사건인데요. 저항하다가 이제 남자가 오른손을 베었고 머리를 부딪혀서 외상성 경막 및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던 사건이었어요. 보시면은 치료비가 약 400만 원 정도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후유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60세까지 일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도시 일용 노임 해서 그 1일 83,975원이 이게 법률에서 규정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후유 장애가 약 1,000만 원 정도 발생했다 해서 상해로 이제 1,400만 원의 그 손해가 발생이 됐다라고 판단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그 정욱 부부는 가이드에게 우리 지금 맥주집에 나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9시 반이면은 그 비교적 늦은 시간이었다라는 점을 고려해서 여행사의 책임을 60%만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400만 원에서 여행사 책임 60% 그리고 위자료가 200만 원까지 인정이 돼서 총 1,000만 원을 배상받았던 사안으로 사실 이런 여행사 통해서 패키지 여행 갔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에 여행사의 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 더 보시면은 신혼여행 중에 스쿠버 다이빙을 하던 와중에 이제 남편이 사망한 경우입니다. 그 신혼 부부가 역시 이제 신혼여행 패키지로 스쿠버 다이빙을 선택했던 사안인데요. 당시에 이제 이 부부는 본인들이 수영을 잘 하지 못한다. 그래도 이제 스쿠버 다이빙 해도 되냐라고 여행사에 문의를 했는데 한국인 가이드는 수영 못해도 상관없다. 가서 스쿠버 다이빙 강습을 받으셔라. 이 정도만 안내를 해주고 별다른 뭐 그 안전 조치라든지 다른 설명을 해주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변에서 떨어진 수심 약 2.5m 장소에서 입수 강습을 받던 중에 원인 불명의 신체상 문제가 발생해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에 바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 사망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여행사가 제대로 된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
그리고 안전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이제 소송을 제기했던 사건인데요. 기본적으로 그 패키지 상품이 자유여행보다 비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패키지를 선택하는 거는 인솔자가 항시 동행해서 참가자들에게 여행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 조치를 취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유여행보다 비싼 패키지 여행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게 기본적인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행사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거나 안전장치가 필요한데 안전장치를 제공해주지 않는 경우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충분히 여행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게 기본적인 태도예요. 근데 이 사건에서는 스킨스쿠버 이용할 당시에 뭐 수영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만 해주고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이 인정된다 했던 사건이고요. 다만 이 사건에서 그 신혼부부 남편은 당뇨 증세가 있었는데 여행사한테 내가 당뇨 증세가 있는데 그래도 그 스쿠버 다이빙 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행사의 책임이 30%로 제한이 됐고 이로 인해서 그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1억 600만 원 정도가 나왔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패키지 여행으로 가셔서 상해가 발생하거나 뭐 다른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여행사 약관이나 계약서 조항에 따르면은 손해배상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아두시면 좋고, 다만 이제 계속해서 보시면 여행사 책임이 제한되는 거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좀 위험할 것 같다, 다칠 만한 일일 것 같다 하시면은 내가 지금 이런 상태고 이런 상태에서 뭐 가도 되겠냐 이런 걸 확실하게 여행사 쪽에 전달하셔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묻는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패키지 여행을 갈 때 자주 발생하는 문제가 그 여행사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여행사 같은 경우는 항공사에서 이제 항공권을 대량으로 구매해서 여행 상품을 만든 다음에 여행자들에게 파는 것이기 때문에 여행사의 잘못 없이 여행 스케줄이 계속해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 예로 이거 역시 신혼여행이었는데 몰디브로 신혼여행을 가기로 했었는데 이제 와이프였던 수연이가 혼전 임신을 했기 때문에 몰디브로 가는 건 좀 무리겠다 해서 계약 취소 문의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여행사에서는 이런 개인적인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해서 환불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여행사는 뭐 항공사, 예를 들어 뭐 대한항공이라고 하면은 대한항공으로부터 몰디브 운항이 취소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행사 쪽 과실은 아니었지만 항공사가 이제 운항을 취소했기 때문에 여행사에는 어쩔 수 없이 직항 노선을 구할 수가 없어서 그 수연 부부에게 직항 노선이 아닌 경유 노선으로 몰디브를 가는 것이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연 부부는 안 그래도 직항일 때도 혼전 임신 때문에 가기 싫다고 했었는데 경유 노선으로 혼전 임신 상태에서 가는 것은 힘들다고 판단해서 거절했고요. 그 이후에 환불 요청을 했는데 여행사에서 이를 거절했던 사안이에요. 이런 경우는 우선은 약관과 계약서 조항을 제가 꼼꼼히 보시면 답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 여행사 약관을 보면은 천재지변이나 운송기관의 휴업처럼 여행사와 손님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는 손님의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유로 이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고 수연 부부가 이제 신혼여행비를 환불을 요청한 거예요. 또 몰디브면은 한 1,000만 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적지 않은 돈이었는데 이제 이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여행사는 계약 해제에 따라서 전액 환불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제 여행사 측에서는 항공사 측에서 직항 노선으로 취소한 것이고 현지 리조트 계약금 수수료까지 모두 물어준 상황이기 때문에 여행사의 피해가 크다고 하더라도 이제 여행사의 피해가 크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는 그건 여행사 쪽 사정이고 이제 여행자 고객들한테는 환불해줘야 된다라고 판시했던 경우고 여행사의 피해는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받으면 될 문제고 그것을 고객에게 물을 수는 없다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직항 노선이었는데 경유 노선으로 바뀌는 경우와 같이 그 여행자의 동의 없는 이런 변경 같은 경우에는 그 환불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경우는 여행사도 억울할 수 있고 고객도 억울할 수 있거든요. 둘 다 잘못이 아닌 일정 변경이었으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또 신혼부부인데 수연이가 다쳐가지고 여행을 못 가는 경우가 된 거예요. 그래서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경우 있으셨던 적 혹시 있으세요? 이거는 완전 이제 고객의 입장에서만 그 다친 경우인데 사실 계약서하고 약관 조항에 이런 비슷한 내용이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신혼여행 같은 경우는 뭐 임신할 수도 있고 이래서 계약서에 내용이 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연이가 다발성 골절 등으로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어서 여행을 갈 수 없는 상황. 정말 딱 봐도 그냥 고객의 개인적인 사정 변경이에요. 그래서 여행 출발 3일 전에 계약 취소하겠다 이렇게 해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계약서를 보시면은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에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 이상이 발생해서 여행 참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배우자가 신체 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할 경우 여행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연이는 이 계약서 내용에 근거해서 해제를 하고 환불 요구했던 건데 여행사는 약관의 규정을 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혼여행 상품의 경우는 14일, 출발 14일부터 출발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면 사유 불문 환불을 받지 못한다. 이런 약관이 있어서 여행사는 약관에 따라서 환불해줄 수 없다고 했고 이제 수연 부부는 계약서에 따라서 환불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수연이네 부부가 너무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법원에서는 전액에 대해서 환불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저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계약의 내용이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경우는 아예 법원에서 그 효력을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 하거든요. 근데 이 사건에서 역시 이 약관 내용을 보면은 여행 출발 14일부터 그 출발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면 사유 불문하고 환불을 받지 못한다라고 해서 그 여행자가 정말 아파서 계약을 못 가는 경우에도 환불이 안 되고 그냥 변심해서 환불하는 경우에도 환불이 안 되고 해서 무조건 환불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이게 여행사에게 너무 유리한 조항인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 약관이 무효다라고 해서 계약서의 내용대로 손해배상 환불 받을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부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액에 대해서 환불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패키지 여행 같은 거 하실 경우에 보통 약관이나 계약서 내용 잘 안 보시거든요. 근데 이게 여행사마다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특히나 환불 관련된 규정은 꼼꼼히 체크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계약서도 있고 약관도 있는데 이렇게 상충될 때는 네. 법적으로 뭐가 더 우선이다 이런 건 없는 건가요? 사실 이제 여행사 약관은 여행사가 만든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만든 거고 계약서는 1대1 관계에서 교부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약관 규정이 무효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내용이 우선됐을 거예요. 조금 더 개별적인 계약관계, 구체적인 계약관계를 규정하는 게 더 우선이 돼요. 그래서 근데 뭐 어찌됐건 이 사건에서도 계약서 조항이 우선됐기 때문에 전부 환불을 받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뭐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실 경우에 실제로 소송 전에 그냥 합의 단계에서도 환불 많이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패키지 여행 가시기 전에 계약서하고 약관 내용을 좀 꼼꼼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름 휴가철이니까 여행사 통해서 뭐 패키지 여행이나 이런 거 많이 가실 텐데 그 여행사가 사실 사기가 많아요. 보통 이제 저가 상품을 찾다 보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뭐 하나투어라든지 모두투어 같은 대형 여행사가 아니라 처음 이름 들어보는 여행사도 많이 있을 텐데 여행사 같은 경우는 그 수익 구조가 뭐 10% 정도밖에 안 남는다고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자본 구조가 취약한 여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의 여행 상품을 판매한 이후에 부도나 폐업 처리해서 나몰라라하고 도망간 다음에 나중에 또 동일한 여행사를 만들어서 똑같이 저가 상품을 팔고 이런 식으로 좀 이제 당연히 사기인데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부도나 폐업 처리하면은 여행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 받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예를 들어 현지를 갔는데 그 요금이 지급이 안 됐다는 이유로 현지에서 그 계약 내용대로 여행을 시켜줄 수 없다고 하면은 그 휴가를 망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조금 더 비싸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대형 여행사를 이용해라. 왜냐하면 이런 사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 담보를 해줄 수 있는 자본 구조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믿을 만한 곳을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행 일정이 수시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뭐 항공사 측 사정이나 현지 사정으로 인해서 여행 일정 변경이 되는 거는 뭐 고객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겠지만 반드시 이 일정 변경될 때 소비자들의 자필 서명이 포함된 변경 동의서를 받아야 유효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여행사 같은 경우는 이메일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통보를 하고 마는데요. 이렇게 이메일 통지만 하는 경우는 바꾸더라도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여행을 다녀오신 이후에 한국소비자원에 여행 일정 변경으로 생긴 손해를 신고하면은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고, 아니면은 자필 서명이 포함된 변경 동의서에 사인을 하시면서 추가적으로 다른 걸 요구하실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생길 수 있으니까 혹시 일정 변경하는 경우에 여행사 측에 자필 동의서 받아가라 이렇게 요구하시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른 혜택을 달라 이렇게 요구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스킨스쿠버다가 사망하거나 밖에 맥주 마시러 나갔다 강도 만난 경우 같이 설명을 해주지 않는 경우, 여행사에서 소매치기가 있으니까 조심해라. 혹은 해수욕장에 갔는데 파도가 되게 험한 해수욕장인데 여기가 파도가 험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지 않아서 사고가 났다 하는 경우는 이제 여행사의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상태를 여행사에 정확히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여행사 쪽에 책임이 깎이기 때문에 본인의 건강 상태, 감기면 감기, 당뇨면 당뇨, 내가 지금 어떤 질병을 앓고 있다 이런 것들을 명확히 말씀을 해주시고, 옷차림도 명확하게 고지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산행을 하는데 치마를 입거나 구두를 신었거나, 정말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고요. 안전장치 같은 경우도 수영을 하고 있으면은 내가 어느 장치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수영을 해도 되겠냐 이렇게 명확하게 물어보시고 가이드가 괜찮으니까 해라 라고 한 경우는 이제 나중에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까요. 본인의 상태에 대해서도 명확히 고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근데 저기 말로 구두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이드랑 1대1로 그날 구두로 하는 건데, 가이드는 난 했다. 근데 본인은 전혀 들은 게 없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서로 말이 다른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이제 소매치기가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가이드는 말했다. 네. 나는 들은 적이 없다. 우선은 설명을 했다라는 입증 책임은 가이드한테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선 가이드가 입증해야 될 문제고, 예를 들어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가이드가 몰랐다라고 한다면,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어차피 가시기 전에 이메일로 연락 주고 받으실 테니까 이메일을 통해서 증거를 남겨두신다든지, 혹은 이제 법적인 분쟁이 되기 전에 제가 통화 녹음 같은 거는 불법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런 걸 녹음하셔서 안전장치를 취해 두시는 게 좋겠죠. 그런데 원칙적으로 설명 의무는 설명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되니까 저희 쪽에서 먼저 걱정할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환불 관련된 이슈인데요. 사실 환불 관련된 이슈 중에는 헬스클럽이 문제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도 많이 있는데, 보통 헬스클럽 환불 문제는 이런 거겠죠. 1개월을 하면은 9만 원인데
12개월 하면 36만 원에 해주겠다. 그러면 한 달에 3만 원밖에 안 되니까 1년 해야겠다 하고 1년을 끊어요. 근데 뭐 모두가 그러시겠지만 1년을 끊어도 3, 4개월만 하고 그만두고 싶으니까 이제 해지하겠다 할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헬스장 관련 불만 사항을 보면은 환급 불가를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환급 비용을 고객에게 부담시킨다, 소비자에게 카드 수수료를 부담시킨다, 환급을 거부하거나 제한한다, 이런 불만 사항이 제일 많았었다고 해요. 다 저희가 당연히 예측할 수 있고, 사실 헬스장 같은 경우는 막무가내로 안 해주는 경우가 많아서 이 환불 관련된 이슈는 헬스장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표를 따르면은 사실 헬스장을 1년을 끊어서 할인된 금액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이용한 만큼의 금액만 지불하면 되고 위약금 10%만 소비자가 부담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뭐 1년에 36만 원 해주겠다 하면은 3개월 이용했을 때는 9만 원에 위약금 36,000원만 소비자가 부담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은 그 헬스장 이용자가 중도 그만둘 경우에 사업장은 3일 안에 이용료를 돌려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이제 헬스장이 환불 요구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뭐 환급을 거부하거나, 그러니까 환불 불가능하다, 혹은 뭐 부당하게 과다한 금액, 예를 들어 36만 원 결제했지만 한 달에 9만 원이니까 9만 원으로 계산해서 돌려줄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런 것들은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서 저 정도의 금액은 돌려받으실 수 있다. 기본적인 그 헬스클럽의 약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보통 계약서에 저런 내용이 있을 텐데, 아까 여행사 그걸 보더라도 무조건 환불이 안 된다라고 된 약관은 무효다,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환급 불가를 계약서에 명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소비자에게 너무 불리한 조항이기 때문에 환불을 받으실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뭐 법적으로 가실 건 아닌데, 소비자 상담센터 같은 데 접수하시면은 충분히 중재가 가능하니까 그런 제도를 이용하셔서 뭐 구제를 받으셔도 되고, 혹은 이제 뭐 헬스장 쪽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경우는 어느 정도 타협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들고 가셔가지고 이제 남은 이용료 돌려달라,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은 충분히 환불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헬스장하고 이제 비슷한 게 골프장인데요. 골프 치시는 분 계세요? 근데 골프장은 사실 분쟁이 별로 없어요. 그냥 참고적으로 아시면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골프장은 대부분 후불제로 운영이 돼요. 그래서 이용을 하고 나오시면서 결제를 하는 거라 헬스장은 미리 선불로 내고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골프장 같은 경우는 이슈가 조금 덜한데요. 뭐 상식으로 알아두신다면은 골프장을 입장한 이후면은 이제 입장해서 뭐 샤워도 하시고 밥도 먹고 이제 그린을 올라가기 전에 시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입장 이후에 그린 올라가기 전에 취소를 하면은 그 기간 동안에 골프장에서 예약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용 요금의 50%는 지불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뭐 폭우나 안개, 강설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는 굉장히 많잖아요. 골프장이라는 게 이제 외부에서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18홀까지 있는데요. 입장 후 1번 홀까지 경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는 거의 뭐 안 한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요금 전액 환불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뭐 입장 후 9번 홀까지 경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는 50%까지 환불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뭐 대부분 후불제로 운영이 되고 업장마다 상이한 환불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분쟁 해결 기준이고요. 뭐 1번 홀, 3번 홀, 5번 홀 뭐 이런 식으로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그 환불 규정을 둔 업장도 있어서 그 업장의 매뉴얼대로 뭐 지불하셔도 되고,
그래서 뭐 전액에 대해서 지급할 책임이 없다. 이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계신 분들은 이게 제일 이슈가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요새 뮤지컬이나 공연표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제 뮤지컬을 볼 생각으로 그 3일 전에 20만 원이 넘는, 그러니까 공연 3일 전에 20만 원 넘는 티켓을 예매했는데 이제 상호 사정으로 예약한 지 10분이 지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어쩔 수 없이 티켓을 취소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티켓 같은 경우 3일 전에 취소하면은 몇 프로 떼고 환불해 주잖아요. 그래서 뭐 중고나라 같은 데다 다시 되파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이 사건에서는 상호가 예약한 지 10분밖에 안 됐는데 10분 만에 6만 원의 손해를 입게 된 겁니다. 20%를 공제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전부 다 지급을 해야 될까요? 가장 실생활과 밀접한. 해야죠. 이것도 이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표가 있는데요. 공연 10일 전에 취소하면은 당연히 전액 환급 가능하고요. 여기 날짜마다 그 환급될 수 있는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뭐 7일 전이면 10%, 3일 전 20%, 1일 전 30%가 있는데 아까 그 상호 케이스 같은 경우는 3일 전이었기 때문에 20% 공제 후에 환급을 해라. 환급을 해주겠다. 뭐 이런 것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것도 이제 모르면은 버리는 돈인데요. 공연 당일에 공연 시작 전 취소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 뭐 공연 1시간 남았는데 이거 어디다 팔겠냐 해서 그냥 날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도 90% 공제 후에 10% 정도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냥 가지. 40만 원이면 4만 원이나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아까 상호 같은 케이스는 공연일 3일 전 예약하고 당일 취소잖아요. 그 10분 만에 취소한 경우니까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전액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뭐 인터파크나 그런 이제 대형 사이트 같은 경우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준수한다라고 해서 그 취소나 환불 규정에서 비슷하게 규정을 해두고 있거든요. 저게 언제 기준이에요? 지금까지도 있어요. 우선은 먼저 보시면은 제가 그래서 실제 사이트를 봤어요. 근데 제가 이 사이트를 보면서 느낀 게 이 티켓 예매도 믿을 수 있는 큰 데서 해야 된다. 왜냐면 이거는 제가 처음 들어보는 사이트의 환불 및 취소 규정인데요. 이거를 보면은 3일 전 취소하고 3일 전에 예매하고 당일 취소하는 경우 전액 환급해준다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본 상호 케이스에는 20% 6만 원 날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예매하시는 경우에는. 당일은 다 환불해주던데. 이거는 인터파크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당일 취소가 환불 불가하다라고 돼 있어서 두 가지가 좀 지켜지지 않는 사이트예요. 그리고 여기보다 조금 더 큰 곳을 보면은 여기는 저 빨간 거 좀 밑에 두 번째 밑에 보면은 3일 전까지는 구매 후 24시간 이내에 환불 요청하면 전액 환불해 준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대형 사이트 같은 경우는 소비자 분쟁 기준을 좀 준수하는 편인데 이 경우도 공연 당일 취소 요청하면 환불 불가라는 규정이 있고요. 이것도 역시 가장 큰 사이트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도 공연 당일에는 취소 환불이나 변경이 불가능하다라고 돼 있어서 소비자 분쟁 기준표하고 좀 다른 기준이 되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들어서 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몇만 원이 전역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돈이니까요. 이런 분쟁 해결 기준표 들고 가셔가지고 환불 요청하시면은 10%까지는 환불 받을 수 있고 당일 취소하시는 경우도 전액 환불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환불이나 취소 규정 꼼꼼히 보시고 예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2만 원이지만 어쨌든 가가지고. 그쵸.
법률의 규정은 아닌데 그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라는 거는 이제 불만이 접수가 되면은 그 소비자 보호원 같은 곳에서 중재안이나 화해 내주는 그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 정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도 주장할 수 있다. 그 정도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차피 환불이나 취소는 고객 입장에서 단순히 마음이 변해서 취소하는 경우고요. 이제 공연이 취소되거나 관람일이 연기돼서 고객이 입장료 환불을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던 건데 공연업자 규칙 사유로 환불 요구하는 경우는 입장료 환급뿐만 아니라 입장료의 10%까지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연기하는 경우나 취소하는 경우는 그냥 입장료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연을 막상 보러 갔는데 계약 내용하고 다른 경우가 있겠죠. 조승우가 나온다고 해서 갔는데 조승우가 안 나오고 뭐 2시간 공연이라고 했는데 1시간밖에 안 했다. 이러면은 입장료 환급 받으실 수 있고요. 입장료의 10%까지 배상 청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연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30분 이상 지연된다. 이제 뭐 내한 공연 같은 경우 특히 뭐 지연이 20-30분은 우습게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전체 공연 관람하시는 경우는 입장료 10% 환급 받을 수 있고 공연이 하다가 도중에 중단이 됐다. 이러면 입장료를 전부 환급 받으시고 이제 뭐 손해배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입장료의 10%까지 배상 요구하실 수 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모르면은 그냥 버리는 돈이니까 뭐 말이라도 한마디 해보셔서 10% 배상 받으시면 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일은 거의 없겠지만요. 뭐 실제 사례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입장권 구매했는데 시간 표기 오류로 공연 관람 못한 경우에는 당연히 입장료 환급 받으실 수 있고 손해배상은 입장료의 20%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불 이슈가 이제 뭐 성형외과, 피부과 같은 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런 경우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사례인 것 같은데 실제 제 동생 사례예요. 네. 그래서 이제 대학교 들어간 기념으로 쌍꺼풀 수술하려고 인터넷 찾아보고 아무 데나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압구정 성형외과를 갔는데 바로 수술날짜 잡고 계약금 걸면은 300만 원을 해주겠다. 근데 그 당시에 300이 비싼 돈인지도 모르고 할인가 해준다고 하니까 덜컥 계약금 20만 원을 주고 예약을 한 거죠. 그러고 이제 강남역 쪽에 있는 성형외과를 방문을 했는데 똑같은 쌍꺼풀 수술인데 150만 원이면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정이나 압구정 성형외과에 가서 이제 수술 취소하고 계약금 환불 받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병원에서는 당연히 이미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금은 돌려줄 수가 없고 이 약속을 잡아서 병원에서는 이 시간대에 다른 예약을 못 잡았으니까 그거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사안입니다. 당연히 병원 측 말도 일리가 있지만은 환자 입장에서 보면은 몇 시간 만에 취소하는 경우인데 계약금 20만 원 전부 다 못 준다고 하면은 좀 억울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제 분쟁 해결 기준이 있는데요. 환자 측 사정으로 예약 취소하는 경우에는 비슷하게 공제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3일 이전까지 취소하는 경우는 계약금의 10%, 예를 들어 뭐 20만 원이었으니까 2만 원만 몰취하고 환불 받으시면 되고요. 2일 전이면 50% 해서 10만 원. 1일 전이면은 80% 해서 이제 환불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계약금의 성격상 수술 예정일 당일 취소는 환불이 불가능하겠죠. 근데 재밌는 게 병원이 예약 취소하는 경우 있잖아요. 뭐 갑자기 세미나를 가셔야 돼서 예약을 취소해야 됩니다. 뭐 변경을 해야 됩니다. 이러면은 저희는 그저 알겠다고 아니면 뭐 안 할 테니까 계약금 돌려달라고 이 정도 얘기하고 마는데 이 경우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 예정일이 있어가지고 휴가까지 냈는데 갑자기 취소해야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계약금은 반환 받으시고 계약금의 10% 배상 받으실 수 있고요.
2일 전에 취소하시는 경우는 계약금 반환 받으시고 계약금의 50%까지 추가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 예정일이 하루 전 취소면은 계약금 반환 및 80%까지 손해배상 받으실 수 있고, 그 수술 예정일 당일에 취소하면은 당연히 계약금 전액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병원 측에 요구하시면 되고, 이제 만약 보통 여기서 말하는 계약금이라는 게 수술비 10%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계약금을 수술비의 10% 이상 준 경우면은 이제 뭐 수술비의 10%로 손해배상을 계산한다. 그래서 만약에 병원 측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는 환자가 이런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죄송한데 계약금이라는 게 맨 처음 이렇게 내가 찜해주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다 내가 취소해버리면 날아가는 건 줄 알았는데 이것도 이렇게 30일 전에는 퍼센트별로 이렇게 배상을 받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 같아요. 네. 다 날아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것도 이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인데요. 이제 예를 들어 뭐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경우는 몰취되는 게 맞거든요. 계약하고 이제 뭐 계약금에 뭐 2억짜리 부동산 사기로 해서 2천만 원을 줬는데 네. 마음이 변심했으면 2천만 원 그냥 몰취 당하는 게 맞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것을 이제 매매 관계고 성형수술 예약은 좀 성격을 다르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판례라기보다는 뭐 생활 팁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분쟁 해결 기준이고 워낙에 소액이고 이게 뭐 그 하나부터 10까지 따져서 법리적으로 딱딱 맞게끔 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조정해주는 그런 매뉴얼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그 합리적인 방안을 찾은 거죠. 그래서 환자 측 사정으로 예약 취소하는 경우에도 뭐 10%, 50%, 80% 환불 불가 이렇게 돼 있고, 병원 측 사정인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동일한 기준으로 분쟁 해결 기준이 있다. 그래서 당연히 계약금도 일부 받으실 수 있고, 제 동생 같은 경우는 쪼르고 쫄라서 전액 다 받긴 했어요. 그래서 그냥 뭐 병원에서 잘 해주면은 그냥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끝내면 되는데, 이게 잘 뭐 환불을 안 해준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가셔서 일부라도 환불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그 합의 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소송에서 이렇게 써먹어야겠다 뭐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그리고 이제 피부과도 마찬가지로 뭐 예약해서 예약금을 걸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 성형외과랑 약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환자 측 사정으로 치료 전에 취소하면은 계약금 10%만 배상하시면 되고, 치료 개시 후면은 계약금이 아니고 치료비의 10%를 배상해라 해서 이제 계약금이 보통 치료비의 10%니까 계약금 내라는 소리 같고요. 병원 측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 역시 치료 전에 취소하면은 계약금 환불 받으시고 계약금의 10%를 손해배상으로 따로 받으실 수 있고, 치료 개시 후에 취소하면은 치료비 10%를 따로 손해배상 받으실 수 있다. 그래서 뭐 당연히 환불 받는 규정도 이런 게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는데, 병원 측에서 임의적으로 취소하는 경우에도 환자가 그냥 내 시간 날렸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러면 그 계약 위반한 거에 대한 배상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해결 기준이 있다. 이 부분을 좀 유의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전제품 이슈가 있겠죠. 환불은 휴대폰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뭐 텔레비전 같은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분쟁 해결 기준이 있는데요. 아마 가전제품은 이게 교환이 되냐 안 되냐가 제일 큰 그 이슈일 것 같아요. 휴대폰 보통 언제 교환 가능한지 아세요? 남성분들 잘 아시지 않나요? 휴대폰 14일이요? 모르세요? 이게 보면은 우선은 뭐 수리해주고 이런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한 번만 망가져도 교환을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또 분쟁 해결, 근데 이제
가전제품은 특히나 만드는 회사들이 대부분 좀 큰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잘 준수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구입 후 10일 이내에 고장이 나면은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해서 환불까지도 가능하고 1개월 이내에 고장이 나면은 교환 또는 무상 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휴대폰 같은 경우도 한 달 내에 고장 나면은 교환 가능하다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뭐 품질 보증 기간 이내 고장 나면 무상 수리되는 거는 당연히 아실 거고, 그리고 이제 품질 보증 기간 내인데 그 업체 측에서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당연히 교환이나 환불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 보증 기간 내에 동일한 고장이 3회 나는 경우는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뭐 2회까지만 나는 경우는 수리만 가능하고 교환까지 요구할 수는 없는데 3회 딱 되면은 그때 교환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교환을 받았는데 또 고장이 났다. 나 더 이상 너네 회사 못 믿어서 못 쓸 테니까 환불해달라 하면은 환불 가능하다. 만약에 이제 업체 측 뭐 하이마트 갔다 근데 대화가 안 통한다 이러면은 그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하시면은 그 충분히 손쉽게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참고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것이 뭐 당연히 운송 과정에서 제품 파손되면은 교환 받아야 되는 거는 당연하고요. 이제 AS 시 보품 보유 기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부품이 없는 경우가 문제가 될 텐데, 부품이 없다는 거는 보통 이제 구형 제품을 할인해서 저렴하게 사는 경우가 부품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은 이거 부품이 없다고 하니까 그냥 버려야겠다. 어차피 뭐 싸게 샀고 산지 오래됐으니까 뭐 더 이상 어떻게 하겠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경우도 좀 알아두면 꿀팁인 게 우선은 품질 보증 기간 이내인데 내 과실 없이 그냥 구형 모델이어서 망가졌다고 하면은 교환이나 구입가로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품질 보증 기간 이내인데 소비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하자다. 그래서 내가 망가뜨리긴 했는데 고쳐달라. 이런 경우는 유상 수리 비용만 내면은 교환이 돼요. 그래서 교환을 받으시면 되고, 이제 구형 모델을 샀고 AS 기간도 지났어요. 그리고 뭐 부품도 없대요. 그럼 이게 이제 가장 많이 포기하시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감가상각된 금액에 구입가의 5% 더해서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오래된 가전제품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버리거나 하지 마시고, 그 가전제품 사신 데 가셔서 이렇게 뭐 환급이나 교환 받으시면은 이것도 뭐 돈 얼마라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감가상각된 금액은 정해져 있어요? 예, 아마 그 안에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을 거예요. 이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불까지는 여기까지고요. 이 다음부터는 부동산 거래 시 뭐 알아두면 되는 일반적인 얘기인데, 여기서부터는 조금 무거워지거든요. 그래서 한 5분 정도만 쉬고 할게요. 여기 건물주 계세요? 부동산 가지고 계신 분. 아니면은 뭐 월세 계약 이런 거 다 한 번쯤 해보셨죠? 아예 부동산 쪽 거래 안 해보신 분 계세요?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하긴 그 집에서 대학교 다니고 결혼하시면 하셔야 되니까. 이제 부동산 거래할 때 정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보통은 첫 부동산 거래가 대학교 들어가면서 원룸 임대차 계약 체결하거나, 그냥 결혼하면서 아파트를 뭐 사거나 전세 계약 체결하거나, 혹은 뭐 이제 요새는 노후 준비로 조그만한 건물 사가지고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보통 거래하실 때 부동산 중개업소 찾아가서 중개업자한테 모든 걸 맡기는 형태로 진행이 되죠. 그러면 중개업자가 부동산 등기부 등본 보여주고 계약서 보여주고 도장 찍고 돈 내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뭐 아파트 산다고 하면은 억대 계약인데 중개업자만 믿고 해도 되겠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사고가 나게 되면은 당연히 중개업자한테 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사실 이제 중개업자의 책임이 소송으로 가는 경우, 이건 당연히 억대 거래이기 때문에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중개업자의 과실 비율이라고 해서 아까 뭐 스킨스쿠버 같은 거 보면은 여행사 책임 경감된 것처럼 중개업자의 책임도 많이 경감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본인의 거래니까 본인이 꼼꼼히 따져보지 않으면은 중개업자만 믿고 계약을 했다가 큰 손실을 입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은 계약가 뭐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보증금의 액수가 크기 때문에 좀 꼼꼼히 따져보셔야 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선은 계약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이 서류는 뭐 등기사항 증명서가 뭐냐, 지적도 등본이 뭐냐 이런 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요. 계약을 할 때 그 중개업자들은 설명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서류를 보고 싶다라고 중개업자한테 요구를 하시고 중개업자가 이 서류들을 가지고 오면은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등기사항 증명서 같은 경우는 등기부 등본이고 그 토지대장 등본, 임야대장 등본, 지적도 등본 같은 경우는 그 건물이나 토지의 현황을 설명하고 있는 자료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뭐 토지를 산다 하면은 공시지가 얼마인지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뭐 건축물 대장 역시 이 건물이 어떤 현황으로 되어 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예를 들어 뭐 이게 투자 가치가 있다고 해서 사시는 경우라면은 토지 이용 계획 같은 거 다 확인하셔야겠죠. 그래서 이런 서류를 요구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위험에서 이제 좀 방지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 등기부 등본 열람 해보신 분 계세요? 다 안 해보셨어요? 그 뭐 때문에 열람하셨어요? 그 부동산 계약한다고. 아, 뭐 임대차? 네. 예요? 그때 이제 다 보여주잖아요, 부동산에서. 이거 뭐 보시는 방법은 아세요? 아니요. 뭐. 그래서 이거 보는 방법이 되게 간단한데요. 당연히 이제 중개업자가 설명할 의무는 있어서 설명 다 해주실 텐데 그래도 우선 내가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니까 이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리고 등기부 등본은 아 이거 남의 땅이고 남의 건물인데 내가 발급받을 수 있냐, 뭐 부동산 중개업자만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러는데 누구나 보실 수 있거든요. 인터넷 가서 그 출력해서 보실 수도 있고 등기소 같은 데 가서 발급해달라고 해서 볼 수도 있고 누구나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뭐 임대차 하려고 한다 해서 발급 받아보시는 거 외에 그냥 궁금증이 생겨서 저 건물은 뭐 누가 소유자고 뭐 저당 얼마나 돼 있을까 해서 그냥 치시면은 누구나 자유롭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눠져 있고 표제부는 기본적으로 이 등기부가 어떤 건물에 대한 등기부다라는 걸 나타내는 현황이고 갑구는 소유권, 을구는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를 썼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실물을 보여드리면은 이게 표제부, 등기부 등본의 제일 첫 장이거든요. 제가 그 현황을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이거 보면은 제일 앞에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련동이라고 해서 이제 주소가 나와요. 지금 개인정보 때문에 가렸는데 주소가 나오고 옆에 건물 내역을 보면은 이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조로 만들어진 1층부터 6층까지의 다세대 주택이고 옥탑이 있다. 이 정도. 그리고 만약 여기 없으면은 불법으로 증축한 거겠죠. 그리고 이제 집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이 정도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내용이에요. 등기 목적 보면 소유권 보존이라고 되어 있고 접수가 2016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건물은 2016년에 지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관리자 및 기타 사항에 이제 이거는 이제 공유자라고 해서 쭉 공유자 이름이 나와 있는데 이제 소유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 체결하면 여기를 봐야겠죠. 나랑 계약하고 있는 사람이 그 갑구에 있는 소유자하고 동일한 사람인지를 확인하라는 뜻에서 등기부 등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저렇게 그 뭐지 주민등록번호의 앞부분만 보여주고 뒷부분이 네네. 가려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뒷부분은 여기 확인할 주소- 수가 없네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 주소도 나와 있으니까요. 그 주소랑 앞부분, 이름 이렇게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가꾸는 소유권 말고도 이제 뭐 가압류가 되었다거나 경매 신청이 들어왔다거나 그런 것들까지도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 되고, 예를 들어 부동산에서 설명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모르는 상태로 그냥 등기부등본 보고 계약서 사인했는데 문제가 터졌다. 그럼 부동산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게 이미 등기부등본을 보여줬잖아요, 부동산에서는. 근데 여기에는 가압류가 됐다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알았다라고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부동산한테 무조건 맡기는 게 아니라 본인도 여기를 보고 가압류가 되어 있는지, 경매 신청이 들어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뒷면이 을구인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뭐 대출받은 거 없이 깨끗한 건물이어서 기록상 없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통 건물 짓거나 할 때 대출 받아서 많이 뭐 짓거나 팔거나 이러는데, 그 대출이 만약에 있으면은 뭐 채권자 무슨 은행, 채무자 해서 뭐 소유자 이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근저당이면은 채권 최고액 얼마 이렇게 해서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면은 내가 보증금을 얼마 넣었는데 지금 여기 근저당이 얼마 들어가 있다 하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은행이 돈 받아가고도 내가 받아갈 수 있을까, 이걸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을구 같은 경우는 담보, 이 건물이 어떤 담보가 잡혔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건물에 관한 사항은 다 등기가 돼서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는 거는 반대로 말씀드리자면은 계약하는 사람이 이걸 다 알고 있었다는 게 전제로 깔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 이거 볼 줄 몰라서 몰랐다라는 그런 먹히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꼼꼼히 보셔야 되고, 중개업자들이 이런 거 설명하는 게 직업이잖아요. 꼭 하나하나 다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원룸 계약이어도 뭐 보증금 1,000만 원 뭐 이렇게 하는데 큰 돈이잖아요. 특별히 저걸 아무나 뗄 수 있게 한 그 이유가 있나요? 효율성 때문에 그런가요? 등본 같은 거는 10분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등기부등본은 아무나 뗄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되게 원론적인 얘기로 돌아가면은 예전에 그 뭐 저희 일제시대 때 뭐 이럴 때는 이런 게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하면서 공신력과 공시력을 부여를 해서 여기에 있는 내용은 누구나 다 믿어도 되는 내용이고, 이 내용이 사실이다, 이거를 이제 국가에서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열람을 할 수 있는 대신에 무조건 기재가 되고, 기재가 안 됐을 경우에는 뭐 형사적으로 처벌을 한다든지, 혹은 뭐 그걸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해 준다든지 이런 법적인 장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만큼 당연히 알고 있었다고 전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게 싹 정리가 되면서 국가적으로 제도가 그렇게 바뀐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등기부 등본까지 확인을 하고, 이거는 부동산 매매할 경우에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에 부동산 가격이 확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약국 같은 경우, 뭐 약국을 하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거나 뭐 매매하려고 했는데 예정에도 없던 옆에 병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약국의 가격이 확 올라가겠죠. 그러면 집주인 같은 경우는 안 팔고 싶을 거 아니에요. 다른 데 더 비싸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약국으로 운영을 하려고 했던 사람은 싸게 살 수 있으니까 빨리 사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경우에 계약금만 지급을 한 상태면은 집주인은 계약금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면은 바로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바로 계약금 2배를 주고 계약 해지하는 게 좋고요. 사려고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집주인이 계약금 해지하는 걸 막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은 중도금을 확 줘버리면 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중도금 지급 기일 전이어도 그냥 줘버리면 더 이상 계약금 해제가 안 돼요. 계약금 해제는 계약금을
중도금만 받은 사이에서만 할 수 있는 거라 중도금을 줘버리면 예, 더 이상 계약금 해제를 할 수가 없고 매도인과 매수인의 이제 계약이 서로 이행해야 될 의무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건물 사실 계획이 있으신가 봐요. 근데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 당연히 돈 안 받으려고 그러겠죠. 계좌 다 없애버리고. 그런 경우에 이제 고의적으로 돈을 안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 한두 푼이 아니니까. 그러면은 법원에 공탁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매매 계약했고, 나 빨리 잔금 낸 다음에 이거 이전 받아야 된다 해서 법원에 공탁 돈을 맡기고요. 부동산 등기 서류 제공을 조건으로 맡기시면은 실제로 매도인한테 돈을 준 거랑 동일한 효과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그 집주인이 통장 다 막아놓고 돈 안 받는 경우에는 공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공탁을 하든 말든 집주인이 다른 사람한테 더 비싸게 팔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손해배상 문제지 그 사람 보호 받으니까. 그러면은 법원 공탁하시고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소유권 이전까지 적법하게 받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게 현재 시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올라갈 수 있으니까 소유권을 받아오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공탁하고 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하시면은 어느 정도 집주인의 그런 행위를 막을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기도 전에 부동산을 벌써 팔았다. 그러면은 내가 이 소유권을 다시 말소시킨 다음에 내가 가져올 수 있을지 그런 게 문제가 되는데, 예를 들어 부동산을 산 사람이 동일한 약사인데 나한테 팔아라, 내가 돈 2배 주겠다 하면서 적극적으로 가담을 한 거예요. 꼬신 거죠, 집주인을. 그런 경우라면은 이거는 반사회적 법률 행위다, 보호해 줄 수가 없다라고 해서 그 법 자체에서 무효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제3의 매수인이 적극 가담한 경우는 무효이기 때문에 그 돈을 다 줘버리고 말소 청구한 다음에 본인이 판결문 받아서 소유권 등기 등록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 단순히 집주인이 여기 너무 싸니까 딴 사람한테 팔아야겠다 해서 팔아버린 경우, 내가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하기 전에 이미 팔렸다. 이러면은 이미 팔린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은 산 사람은 적법하게 소유권 이전 받고요. 다만 이제 그때 시가 상당으로 집주인한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주인은 이런 행위를 하면은 배임죄가 되거든요. 그래서 형사 고소까지 가능합니다. 계약금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그대로 드려요. 예를 들어 뭐 계약금이 얼마 5천만 원이었다. 근데 그 시가가 5억이다. 그러면 뭐 5억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예요. 계약금 상환 받는 건 당연한 거죠. 계약 위반했으니까. 근데 그거에 그치지 않고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할 때 그 공인중개사의 중개 수수료를 얼마나 줘야 되는지 이런 게 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 계약까지 다 하고 나면은 뭐 설명서 같은 거 교부 받으면서 수수료 얼마 주세요 하면 그냥 주는 게 관행이잖아요. 일반적으로 10% 달라래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원룸 계약하려고 부동산 중개업자도 찾아갔었고, 뭐 요새 직방 같은 어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플을 이용해서 직거래도 알아봤는데 직거래를 통해서 중개업자가 보여주었던 방을 또 본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자 없이 계약을 한 경우에 중개수수료 지급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법적인 의미에서 중개수수료는 실제 중개한 계약이 성립됐을 때 이제 뭐 계약서까지 쓴 경우에 지급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서요. 실제 계약이 체결된 것을 전제로, 그러니까 계약이 중간에 파토가 나거나 이러면 지급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계약서 작성까지 관여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중개인이 실컷 노력을 다 했는데
뭐 아까 본 사례처럼 계약서 작성만 당사자끼리 했다. 그럼 이 경우에 중개수수료를 안 주면은 중개업자가 뭐 먹고 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셔야 되고, 다만 뭐 계약서 작성에 관여 안 했으니까 깎을 수는 있겠죠. 중개수수료 지급 의무는 이와 같고요. 다만 가계약한 경우, 뭐 가계약금을 얼마 걸었다 이런 경우는 계약이 성립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하고 뭐 내가 계약금 얼마, 잔금 얼마 언제 주겠다, 정말 정식 계약서가 작성된 경우 이후에야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시면 된다. 그리고 이제 중개수수료는 법정수수료 요율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매매 금액이 6억 전후나 임대차 3억 초과 구간이 가장 금액의 변동이 심해요. 그 부동산 중개업소마다 청구하는 금액이 다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은 그냥 계약 체결하고 나서 중개인이 달라는 돈 그냥 주시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이게 그냥 최대 요율까지 줘야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 작성 전에 이 계약하면은 얼마 줘야 되냐 물어보고 계약서를 작성을 하셔야 이런 분쟁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중개수수료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소송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중개인들이 이런 소송에 도가 터가지고 변호사 없이도 자기들이 소송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골치가 아파서 그러니까 거의 뭐 비전문가 대 전문가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반드시 계약서 작성 전에 확인을 해야 그 좀 큰 돈이 나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중개 수수료 특이하게 법정 그 최대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수수료 얼마 이상은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걸 먼저 확인하셔가지고 협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인터넷 치시면은 법정 수수료를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계산기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 거 금액 입력하셔가지고 아 이게 최대구나 아셔야 이제 뭐 중개인이 얼마 달라고 하는 게 아 지금 나한테 최대한도 달라고 하네 이런 게 파악이 되시니까 그 안에서 이제 뭐 협의를 하시기 위해서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보통 월세 계약 많이 체결하시니까 이거는 제가 많이 겪어봤던 일이어가지고 찾아봤었는데요. 예를 들어 계약 기간이 2년인데 계약 기간 끝나기 전에 2, 3개월 전에 집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사를 가야 돼서. 그럼 어쨌든 계약 기간 전은 맞잖아요. 그럼 보통 계약 기간 만료되기 전에 나가면 임차인이 중개 수수료 부담을 하죠. 그런데 내가 중개 수수료 하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게 남았잖아요. 이 경우에는 중개 보수를 집주인이 지급해야 된다는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이어도 2, 3개월 전에 이사하는 경우에는 내가 임차인이 중개 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보증금에서 중개 보수 그 수수료 제외하려고 하면은 그 제외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전이 아니라 후에 2, 3개월 후도 제가 들어본 것 같은데 맞나요? 이제 계약 기간이 지났는데 살려고 했는데 그쵸. 그것도 되게 많이 문제가 되는 게 예를 들어 계약 기간이 2년이었어요. 그래서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둘 다 아무 말이 없어서 계속 사는 경우 그 경우가 이제 묵시적 갱신이에요. 그러면은 임대차 보호법에서 임차인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2년으로 계약이 연장이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너 2년 여기서 살아야 돼 이런 뜻이 아니라 너가 살고 싶으면 2년을 여기서 살아도 되게 보호를 해줄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면은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가도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임차인이 그 계약 기간 끝나고 계속 살다가 나 이제 나가겠습니다 하면은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걸로 엄청 많이 싸우죠. 그리고 뭐 사실 임대인이 뭐 갑질해서 무조건 빼고 주겠다 이러면은 속수무책일 수는 있는데 법적으로는 집주인이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서울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 요율표예요. 그래서 뭐 6억 원 이상한 거, 뭐 3억 원 이상 저 구간이 가장 뭐 분쟁이 많다라고 해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뒀는데 이거 보고 계산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제 숫자에 좀 약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이게 뭐 매매랑 임대차랑 요율이 다르고 최도 한도액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선 계산해서 가시고 중개업자가 부르는 금액이 최대 한도다 하면은 좀 낮추시는 방향으로 하시면 되는데, 이거 보고 계산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그 계산표가 계산기가 있어요, 인터넷에. 그 계산기 검색하셔가지고 그냥 자기 거 금액 입력해서 보시는 게 더 편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대차 계약을 아무래도 좀 더 많이 하실 테니까 임대차 계약할 때 확인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것, 이제 이게 부동산을 제가 계속 확인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경매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경매가 되는 경우에 보호를 받으려면은 부동산, 내가 어느 부동산에 임대차 계약을 했다 이런 것이 확실하게 나와야 되는데, 임대차 계약서가 허술하게 작성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하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열람하면 아까 표제부에 자세하게 주소랑 나와 있었죠. 그게 계약서에 나와 있는 주소랑 정확히 일치하는지, 숫자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확실하게 확인을 하시고, 현장의 건물과 등기부 등본상에 나와 있는 건물의 현황이 동일한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임대차 보증금을 계약서 보면은 숫자로도 쓰고 한글로도 쓰고 한자로도 쓰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 뭐 1,000만 원이라고 썼는데 이게 7,000만 원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분쟁이 생길 수가 있어서 숫자 한글 한자로 다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보증금 같은 경우도 다 쓰셔야 되고, 임대차 기간도 이게 78개월이면은 이제 이중 표기를 하라는 게 뭐 78개월인데 그 뭐 1년 6개월로 잘못 보일 수가 있고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78개월이라고 쓰고 몇 년이죠, 저게? 6년? 뭐 6년이면 6년 이런 식으로 이중 표기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좀 혼동이 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리고 이제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반드시 집주인하고 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통 집주인이 해외에 있어서 가족이 대신 나와서 하거나, 아니면은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물려줬는데 자식들 중에 한 명이 관리를 해서 나머지 사람들은 계약을 하러 못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집주인하고 체결을 해야 되는데 집주인이 없으니까 뭐 형제 중에 한 명이 나와서 한다 하면은 가족이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또 경매나 그런 데로 넘어가면은 보호가 안 되거든요. 워낙에 그런 곳은 권리관계가 복잡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봐요. 그래서 반드시 위임장,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 가족이라는 걸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받으시고, 위임장을 받을 때는 그 사람의 인감증명서까지 첨부가 된 위임장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계약서 작성할 당시 위임장과 뭐 이런 서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계약 체결한 이후에 월세를 보내실 때도 반드시 집주인 통장으로 보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 명의의 부동산인데 내가 와이프니까 내 명의 통장으로 보내달라고 해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집주인 통장으로 보내시고, 만약에 계약한 이후라도 집주인하고 연락이 됐다 그러면 집주인하고 전화 혹은 문자 메시지 등으로 연락을 해서 내가 이 집에 살고 있고 임대차 계약 체결했다는 것을 집주인도 알고 있다, 이런 내용을 녹음이나 뭐 문자 메시지 같은 거에서 캡처를 해두신다든지 해서 이제 뭐 집주인도 알고 있었다는 그 증거를 남겨놔야 향후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보신 갑구를 보면은 부동산에 가압류가 되어 있다는 내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당연히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동산은 계약을 안 하는 게 좋겠지만, 뭐 집주인이 너무 가격이 괜찮은데 집주인이 이거 뭐 문제 없다, 가압류 금방 말소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 계약을 해도 괜찮겠냐, 이런 문의가 있는데요. 사실 저도 월세 계약 체결할 때 가압류된 부동산에 월세 계약 했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가압류의 경위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어떤 경위로 가압류가 된 건지 물어보시고, 집주인이 말소를 약속하는 경우는 부동산 계약서에 언제까지 말소해 주기로 한다라는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기재를 하시고, 말소가 안 되는 경우에 위약금을 주기로 한다는 내용까지 그 특약사항에 넣어줄 것을 요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약속한 날짜 이후에 말소가 되면은 말소가 되었다는 내용이 등기에도 떠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인터넷으로도 열람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부동산 등기부 등본 열람하셔가지고 말소 됐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가압류 자체만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말은 맞아요. 그런데 이제 가압류가 된 경우의 문제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경매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경매가 되면은 집에서 당연히 임대차 보호법상 보호가 되면은 계속 살 수는 있겠지만 불안하잖아요. 내가 이거 보증금 받을 수 있는 건지, 이 집 또 집주인 바뀌면은 불편함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경매 신청 같은 게 들어오면은 이거 진짜 심각한 상황이구나. 빨리 보증금 받아서 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압류 되면은 또 이제 금액 같은 것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 건물이 30억인데 가압류 3,500 돼 있다. 이러면 별 문제 없는 거고. 그래서 그 금액 같은 것도 보시고 본인 스스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때 계산을 할 때 우선 시세 확인하고요. 이 건물의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가압류된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을구에 근저당 같은 거 설정돼 있으면은 채권 최고액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은행에서 빌린 돈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제 임대차 계약이면은 그 임대인들한테 보증금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집에 월세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인데 대충 이 사람들 돈 얼마 줘야 되는지를 계산하셔가지고 위험성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잘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그 가압류 자체보다는 이런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나 있는 권리 관계랑 임대차 관계 확인하셔서 위험성 계산하고, 가압류된 금액이 소액이어서 특별히 문제될 거 없겠다 하면은 특약사항에 넣으셔가지고 계약 진행하셔도 별 무리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의 임대차 계약은 조금 더 주의를 하셔야 돼요. 우선은 이것도 굉장히 신혼부부에게 일반적인 이야기인데요. 임대차 계약을 2년 동안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파견 근무로 지방에 2년 동안 갔는데 집주인이 계약 1년만 하겠다. 1년 있다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2년만 살면 되는데 1년 있다가 또 나가면 이사하고 집 구해야 되고 중개 수수료 내야 되고 하면 손해가 너무 크잖아요. 임차인 입장에서. 그러면은 1년 지나고 나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2년까지 버티고 살 수 있는지. 계약서는 1년만 작성한 경우에. 또 알고 계신가요? 살수 있을 것 같아요. 알고 계세요? 버티고 살 수 있다 없다 이 정도는 알고 계신가요? 이게 집주인에게 2년간 대항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그 법인데, 그 대항력이라고 해서 주민등록 이전하고 실제 거주를 하면은 2년 동안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서를 1년으로 썼더라도 2년간 버틸 수가 있는데, 특히 전입신고할 때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은 유의를 하셔야 돼요.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그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본인들 계약서 작성하거나 그럴 때도 정확히 이 주소가 어떤 주소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냥 집주인이 불러주는 대로 쓰고, 예를 들어 집원만 기재하고 호수를 기재 안 하는 거예요. 102동인데 어차피 102동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하고 기재를 안 한다든지, 호수를 잘못 기재하는 거죠. 예를 들어 가동인데 A동이라고 기재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102호인데 120호라고 기재하고. 그러면은 어차피 집주인이 아니까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면은 이게 제3자한테 대항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A동인지 가동인지 1동인지 이런 것들을 좀 확실히 보시고 기재를 하셔야 나중에 보호가 된다.
그리고 주민등록은 사실은 이거 함부로 이전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집이면 상관없는데 다른 사람 집에 얹혀 사시는 뭐 임차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되고, 만약에 어떤 이유가 있어서 옮겨야 된다 하면은 그냥 가족 것만 옮기시는 방법으로 해서 주민등록을 계속 유지하셔야 나중에 뭐 경매 같은 절차에 들어가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임차인 1년만 살고 싶은데 임대인이 법에서 2년 살라고 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2년 해야 된다 이렇게 우기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공실이 되면 손해가 나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이지 임대인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임차인이 1년을 살고 싶으면 당연히 1년으로도 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보통 뭐 대학가 이런 때는 이제 무조건 2년 해야 된다고 하더라 해서 2년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계약 기간이 길면은 임차인만 손해가 많이 나거든요. 중간에 뭐 쉽게 마음을 바꿀 수도 없고, 살아보니까 집이 안 좋은데 이사 갈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1년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아까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약 기간 지나고 계속 살 때는 그냥 묵시적으로 갱신돼서 그냥 살면 되는데, 이 경우도 이제 임차인을 보호해서 임대인은 최소한 6개월 전, 1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 된다. 근데 임차인은 1개월 전까지만 통보하면 계약 해지. 그러니까 내가 7월 달에 나가고 싶으면 6월에만 얘기하면 바로 임차인은 나갈 수 있도록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보가 없으면 계약 기간 2년으로 연장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임차인이 살고 싶으면 2년 살라는 거지 임대인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이 무조건 2년 살라고 요구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임대차 계약 2년 하고 끝났어요. 그러면 묵시적 갱신이어서 임차인은 계속 살아도 되는데 임대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 그러는 거예요.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까 새로 유효한 계약서를 쓰자. 그러면 이거를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차이점이 뭐냐면요.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경우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나가더라도 중개수수료를 집주인이 부담을 해야 돼요. 그런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은 그 기간 동안 또 살아야 되는 의무가 발생하는 거예요, 임차인에게. 그래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은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계약서를 새로 쓰냐 안 쓰냐에 따라서 그 의무가 발생하냐 안 하냐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선 당연히 계약서를 안 쓰는 게 좋고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뭐지 임대인이 계약서 쓰자고 그랬을 때 네. 제가 저 안 쓸게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저도 제가 살던 집도 계속 쓰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임차인이 거부하기가 어렵죠. 집주인이 쓰자고 네, 계속해서 그렇죠. 요구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계약서를 재작성할 때도 굳이 뭐 1년만 쓸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럼 저 6개월 단위로 쓰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짧게 해야 임차인이 불리한 게 없겠죠. 근데 임대인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히 다시 쓰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임대인 입장에서 보면 임차인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1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근데 1개월 전에 저 다음 달에 나갈게요 하면은 임대인은 그 현금을 계속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증금 돌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써놔서 한동안 이 사람이 안 나가겠구나 이런 걸 담보를 해야 되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무조건 계약서를 쓰라고 조언을 해드리고요. 임차인은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게 제일 좋죠. 계약서 쓰셨어요? 네, 전 썼어요. 안 쓰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또 이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꿀팁은 아마 뭐 이 정도는 이제 상식이라 다 아실 거예요. 그 경매에 들어가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고 해서 보증금,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주민등록 이전, 확정일자, 실제 거주 이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확정일자가 빠졌었죠. 근데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돼요. 그 확정일자가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아까 계약 안 해보셨다 그래서. 계약 해보신 분들은 다 알지 않으세요? 네. 이제 동사무소 가가지고 그날 계약한 게 맞다라는 이제 확정 일자를 그 계약서 원본에다가 받는 건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임대차 보증금은 법에서 보호를 해주니까 집주인하고 임차인하고 짜고 나중에 계약서를 새로 만들까봐 확정 일자를 미리 받아놓은 경우만 보증금을 지켜주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매가 되면은 돈 받을 때까지 실제로 거기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계약 끝나서 다른 데로 이사 가야 되는데 이 지금 돈 받을 때까지 여기서 계속 살아야 되는 게 너무 부당하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따라서 임차권을 등기해두고 다른 데로 이사 가시면은 나중에 경매될 때 와서 돈만 받아가시면 돼요. 근데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면은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 등본, 주민등록 등본, 주택 도면 같은 거 준비하셔서 가시면 되는데 주변에서 이제 여기서 임대차 계약 체결해서 쭉 살았었다라는 사실 확인서까지 받으셔서 가셔야 돼요. 어쨌든 이런 것까지 준비를 하시면은 나중에 경매 절차에서 그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받는 것은 무리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제도는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거든요. 그래서 막 임차인인데 보증금 10억이다 이런 사람 보호해 주려고 만든 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법을 보면은 그 우선 변제랑 최우선 변제라고 있어요. 최우선 변제라는 거는 뭐냐면 은행도 채권자고 뭐 누구도 채권자고 채권자들이 다 달라붙어도 무조건 그 보증금부터 어떤 권리가 있어도 보증금부터 준다. 이게 최우선 변제권이에요. 이 밑에 거를 보면은 서울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인 경우만 보호를 해주겠다. 1억 이하인 경우만 서민이라고 봐서 최우선 변제를 해준다는 건데요. 1억 원 이하면은 그럼 얼마를 최우선 변제해주냐. 위에 보면은 그 400만 원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3,400만 원은 경매가 시작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돈은 못 받냐? 그게 아니고 나머지 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등록 이전, 이전하고 실제 거주하고 확정일자 받으면은 그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근저당권이랑 동일한 효력을 주거든요. 그래서 우선 3,400 먼저 받고 나머지는 경매 순위에 따라서 농협이 뭐 가져가야 된다 하면 농협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내가 들어와서 살았다 하면은 농협 다음에 남은 돈에서 제가 가져가면 돼요. 그리고 가압류 뭐 이렇게 돼 있다 하면은 뭐 가압류권자는 그 밑에서 배당을 받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 받으실 수가 있어서 그 예를 들어 뭐 임대인이 갑자기 건물이 경매가 됐다. 저 뭐 소송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찾아오시는데 그냥 주민등록 이전하고 확정일자까지만 받아두셨으면 소송 같은 거 할 필요 없이 경매 절차 가서 배당 신청만 하시면 충분히 이렇게 손쉽게 돈을 받으실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1억이 초과돼서 최우선 변제 못 받는다고 하셔도 최우선 변제만 못 받는 거지 우선 변제는 받을 수가 있거든요. 확정일자만 받아두시면 그렇게 해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매 시작하자마자 받는다고 하셨는데 누구로부터 받는 거예요? 이제 경매가 시작되면요, 그 채권자들한테 통지가 가요. 너가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왜 받아야 되는지를 써서 내라. 그게 배당 요구 절차거든요. 그래서 배당 요구를 하면은 경매 날짜가 잡히고 이제 경매가 시작이 되죠. 그러면 지금 제가 자세히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낙찰을 누군가가 받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먼저 그 경매에 들어간 실비 지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최우선 변제 받을 그 보증금 받아야 되는 사람들한테 돈 나눠주고요. 그리고 뭐 근저당권 설정돼 있다. 농협 뭐 은행에 그러면 은행 주고 그리고 뭐 확정일자 받은 세입자들이 있다. 그럼 확정일자 받은 세입자들 주고 그리고 가압류한 채권자 있다. 그럼 채권자 주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집주인 주는 거예요. 경매가 낙찰됐을 때 받는 거네요. 예. 그러면 최우선
예, 예. 그렇구나. 가장 먼저. 세금보다도요? 아, 그 제가 세금하고 순위를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쨌든 근저당보다는 먼저 받을 수 있어요. 이게 국세가 가장 먼저라고 들었거든요. 아마 제가 말씀드린 경매 비용 뭐 거기에 국세가 포함이 되는지까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나중에 찾아서 카톡방에 올려드릴게요. 아 그러면 만약에 경매가 계속 딜레이 되면 그동안은 못 받네요? 네, 못 받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돈 받을 때까지 계속 살아야 되는데 그럼 내가 언제 돈 받을 줄 알고 계속 사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럼 이사 가되 임차권 등기하시고 이사 가셔라. 제 친구가 거의 날렸거든요. 잠깐. 네. 신혼 때. 아, 네. 그 세금이 너무 많아서 날린 거예요? 그리고 뭐 저런 거를 안 받았었어요. 확정일자라든가 이런 거를. 아, 확정일자는 무조건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신혼부부들이 요새 그 사회에서 엄청 이슈가 몇 년 전에 됐던 게 뭐냐면요. 인천이나 이런 데 가면은 막 34평인데 뭐 8천만 원 전세금 이런 벽보가 막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싸? 하고 가면은 건물도 너무 좋아요. 근데 그 가압류 같은 게 많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 근저당,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많은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신혼부부가 너무 무섭다 이렇게 얘기하면 부동산 중개업자가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많은 건물이기 때문에 싸게 나왔다. 보증금이 원래 같으면 뭐 2억, 3억 받아야 되는데 8천만 원에 나온 거는 그런 위험이 있어서 싸게 나온 거다. 근데 그냥 사시면 되고 만약에 문제가 되면 그 여기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냥 받으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계약해서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두세 달 만에 그 경매가 시작되고 그러면은 그 본인은 이제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근저당 많고 가압류 많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상태에서 계약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최우선 변제를 못 받는 경우가 생겨요. 법적으로. 네. 이미 돈을 못 받을 걸 알면서 이 돈을 주고 들어간 것은 뭐 사회행위다. 그러니까 뭐 법률 용어가 있는데 어쨌든 너 돈 못 받을 위험성 감수하고 들어간 거니까 법에서 보호해주지 않겠다. 이런 법리가 있어요. 그래서 돈을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업자가 최우선 변제권 모르냐.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속아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두세 달 만에 경매가 되고 돈을 한 푼도 못 받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사기를 인천에서 집단적으로 사기를 쳐가지고 막 장애인 부부가 자살하고 그래서 사회적인 이슈가 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이 최우선 변제권만 믿고 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문제가 많은 물건이란 걸 알고 들어가면은 보호를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경우셨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럼 중개인의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겠네요? 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서 다 같이 도망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문제가 많은 건물을 싸게 사서 그 부동산 중개업자랑 짜고 이제 뭐 그런 문제가 많으니까 그냥 이런 전단지 같은 걸로 홍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증금을 받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경매돼서 다른 사람이 낙찰 받아도 이제 거기서 이제 나 몰라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기를 하는 경우도 많아서 그 등기부등본에 있는 거는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 거 좀 조심하셔서 계약을 해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최우선 변제 받으려면은 들어가는 상황일 때는 깨끗해야 되네요. 그러니까 무조건 깨끗해야 된다는 건 아닌데요. 이제 그런 경우는 가압류도 엄청 많고 근저당도 이미 건물의 가액을 초과할 정도로 많이 있는 그런 건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판단하기로는 어차피 돈 못 받을 거 알고 들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보호해줄 필요가 없다 이런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뭐 근저당권 당연히 뭐 건물 지으면 살 수 있을 정도의 근저당권 한두 개 설정돼 있거나 가압류 한두 개 돼 있다 뭐 이 정도면은
위험성 감수해서 제가 계약해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단순히 이 최은선 변제권만 믿고 계약을 하면은 법에서 보호를 못 받을 수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